생산 가능 인구가 그동안에는 증가했었고 지난 예. 한 40년 동안은요. 저축이 쌓이고 장기 금리는 추세적으로 40년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떻게 했었냐면 장기채를 그냥 사서 보유하고 주식시장은 코스피, S&P 500 이런 시장 전체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꾸준하게 사면 이제 우상향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을 두 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금리가 높아져 있고 장기 금리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채권을 오히려 적립식으로 사셔야 되는데 오늘의 플러스 전환기의 현명한 자산운용법을 알아봅니다.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이번에 책 내셨는데 책 제목에도 그냥 대전환기라고 딱 박아 놓으셨네요. 네네네. 그 지금이 대전환기라는 뜻인 것 같은데 당연히 경제 상황이 달라지면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뭐 저도 그랬고 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경제 이론이나 뭐 시장의 논리 이런 것들을 좀 모두 바꿔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팬데믹을 기점으로 더 가속화돼서 이미 전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아까 서두에 설명을 주셨지만 지난 40년 동안 추세적으로 장기 금리가 계속 하락하던 흐름이 이제는 멈추고 네. 이미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만 저는 추세적으로 앞으로 뭐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 예. 장기적인 흐름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이미 반전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기준금리를 지금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예.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뭐 출렁출렁거리면서 올라가는 흐름인데요. 예. 뭐 최악의 경우에는 경제가 나빠져도 장기 금리는 좀 상승할 위험이 있다라고 일단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뭐 금융위기 이후에 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이거를 뉴노멀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고금리, 고물가가 지금 먼저 왔고 그리고 고성장도 저는 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차를 두고. 예. 그래서 넥스트 노멀은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다. 근데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 2, 3년 정도는 고물가, 고금리가 먼저 와 있기 때문에 조금 고통스러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이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후 자금에 대한 포트폴리오 예. 그리고 자녀들의 자금 운용에 대한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들을 자산 배분을 좀 새로 판을 좀 짜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 상황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경제를 이해해야 되는 어떤 로직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송경제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경제 지식이 꽤 많은 분들이 있어서 네. 당연히 뭐지 하시는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하는지 안 인하하는지를 우리가 쳐다보는 이유는 네. 결국은 그게 네. 나에게 적용받는 내 실질 여러 가지 금리들에게도 영향을 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왜 미국 장기금리 같은 건 오르죠? 일단 금리는요. 예를 들어서 2년 이제 만기별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예. 있는데요. 2년 이하를 단기금리, 뭐 10년 이상을 장기금리 이렇게 보통은 나누면 2년 이하의 단기금리는 주로 통화정책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따라 내려가죠. 예. 그런데 문제는 장기금리예요. 장기금리의 경우에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서 움직이거든요. 네. 10년 동안의 금리의 평균 개념이니까 지금 정책을 세게 써서 미래의 성장이나 인플레이션이 기대가 되면 반대로 반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기준금리 인하가 충분하다라고 시장이 판단하면 미래 성장이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장기금리는 올라가는 거고요. 예. 지금처럼. 거꾸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장기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는 지금 금리 인하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더 내려주세요. 라는 시그널을 시장에서 보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뭐 지출을 많이 늘릴 것이다. 예. 정부 지출을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미래에 대한 성장의 기대,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더 금리가 트럼프 당선 영향으로 조금 더 올라간 흐름이 아닌가 싶고요. 스캇 베센트라는 미국 재무장관이 지명이 됐는데 이분은 뭐랄까요, 좀 온건한 예. 우리가 정부의 적자를 좀 관리하면서 가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니까 또 금리가 조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래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지금 기준금리가 움직이면서 미래 성장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장기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인 사이클이에요. 한 1, 2년 정도로 움직이는 예.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뭐 금리가 상승하고 이런 트렌드인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근저에 깔려 있는 그 좀 재료들을 네. 바뀌는 재료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조금 더 장기적인 호흡에 뭐 5년, 10년 이상의 사이클로 보면 자금의 공급과 수요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금의 공급이라 함은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 그리고 저축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고요. 예. 그리고 돈을 쓰려는 사람이나 혹은 빌리려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자금의 수요자들이죠. 네. 뭐 대출을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 두 개의 균형이 구조적으로 지난 40년 동안에는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우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아까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고 저축이 늘고 우리가 국민연금을 붓고 예.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뭐 펀드를 가입 투자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 금융자산이 엄청나게 쌓였고 그 자체가 이제 자금의 공급의 그렇죠. 개념인 거죠. 예. 그래서 과잉 저축, 뭐 과잉 공급 이런 자금의 공급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트렌드가 저는 팬데믹을 기점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자금 공급보다는 이제는 수요가 더 우위에 있는 경제적인 흐름으로 바뀌었고 이건 시간의 문제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 부분은 강화가 될 것이다라고 네. 봅니다. 한 20년 전쯤 제가 사원 때인가요? 대리 때인가요? 그 리서치 센터에서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었을 예. 텐데요. 그때는 지금하고 정반대였어요. 경제는 괜찮고 물가도 괜찮은 것 같은데 금리는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요. 네. 나쁠 때는 또 금리가 많이 내려갑니다. 음. 조금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고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경제는 지난 20년, 30년 동안 아주 나쁘거나 아주 뭐 물가는 물론 좀 낮아졌지만 네. 미국 경제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아주 나빠지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네. 장기 금리는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지금은 반대로 이제는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경제가 예. 좋으면 또 예. 나빠질 때는 경제가 나쁠 때는 금리가 쬐끔 내려가고 네. 그런 트렌드로 출렁거리면서 장기 금리는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도 될까요? 예전에는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젊은 층이 많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금도 넣고 다양한 뭐 금융 저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금 공급이 많아졌다가 맞습니다. 이제 고령화되니 네. 이분들이 돈을 찾아 쓰기 시작한다. 맞습니다. 이런가요? 정확하게 그 얘기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자금 공급의 우위가 반전된 이유는 경제활동 감소라든가 이런 걸로 설명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자금의 공급, 그 자금 수요가 보통 경제가 나빠지면 네. 다시 정리하면 네. 경제가 나빠지면 자금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네. 당연히 금리가 낮아져요. 예.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민간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뭐 경제 나쁘니까 뭐 사업도 좀 줄이고 뭐 폐업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민간의 자금 수요는 줄어드는데 문제는 정부의 자금 수요가 예. 민간이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그걸 또 정부는 어디서 자금을 조달하냐면 주로 국채 시장을 통해서 네.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예.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 정부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주로 뭐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뭐 해외 공급망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장을 국내에 다시 짓고 싶어 예.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전히 좀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어떤 책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써야 될 돈들이 여전히 훨씬 더 많다. 네. 민간에서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가 2조 달러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네. 연말이 안 끝났으니까요. 네. GDP의 7%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정 적자는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수십 년 된 문제고 계속 재정 적자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뭐 갑자기 금리가 이렇게 오르겠습니까? 라고 많이들 질문을 주세요. 네. 근데 문제는 규모도 문제고요. 네. 이제 속도도 문제인데 규모 차원에서 보면 올해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로 네. 보면 아까 한 해에는 7% 적자를 냈지만 예. 누적해서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그 비율로 보면 올해 거의 100% 정도가 미국은 예상이 되고요. 예. 2차 세계대전 때 106%였어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의 의회 예산국이라는 곳에서 추정한 자료를 보면
2034년 정도 되면 122% 정도까지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보다 훨씬 더 부채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세계대전을 수행할 때 필요했던 재정 부담보다 더 커진 훨씬 거네요. 더 커진 거죠. 예. 그 재정 부담이 커지면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예. 이자는 금리가 제로금리거나 1%대 금리일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자가 예. 낮았으니까. 예. 그런데 우리도 지금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이 있는 것처럼 미국의 금리가 뭐 4%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전에 뭐 제로금리 수준에서 발행했던 국채들이 만기가 돌아오면서 새로 발행이 되면 이제 지금의 이자를 물고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네. 올해 그 미국의 예산안 중에서 이제 순이자 지출이라는 것이 이제 또 이자를 갚는 비용인데 네. 그 순이자 지출이 올해 거의 1조 달러 정도 돼서 올해 드디어 국방비 예산을 넘어섰습니다. 네. 미국이 국방비 예산 많이 쓰는 나라인데도 그거보다 이자 갚는데 야. 정부 예산을 더 쓰고 있다라는 거죠. 예. 향후 10년 동안 아까 그 의회 예산국이 추정한 걸 보면 미국 재정 지출의 60%가 네. 재정 적자 60%가 이자를 갚는데 사용이 됩니다. 이자 갚는 데만 60% 써요. 네네, 재정 적자 60%가 이자 갚는 데 쓴 거죠.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지금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높은 금리의 채권으로 만기가 돌아온 것들을 갈아 끼게 되니까 예. 훨씬 더 높은 금리의 부담이 되고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채권을 더 발행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고요. 불과 한 3, 4년 전에 2010년도 한창 코로나 때죠. 네. 그때 IMF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은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정부가 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빌릴 수 있으니까 네. 마음껏 돈을 빌려서 부채를 더 일으켜서 코로나를 탈출하는데 경기 부양에 쓰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IMF도 권고를 했었습니다만 예. 불과 한 1, 2년 만에 지금 이자 부담이 네. 금리가 상승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굉장히 크게 이자 부담이 늘어난 거죠. 이자를 갚기 위해 쓰는 돈 말고 네. 나머지의 우리가 재정을 기초재정 수지라고 부릅니다. 네. 네, 그 기초재정 수지의 적자도 지금 줄일 수가 없는 게 대부분 다 뭐 고령화에 따른 뭐 의료비, 사회보장 지출 이런 복지 예산이에요. 예. 복지 예산이 미국 정부 예산이 지금 한 20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이 뭐 교육, 의료, 뭐 사회보장제도, 네. 뭐 건강보험 이런 부분에서 돈을 줄이기가 그렇네요. 굉장히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어디서도 줄이기가 만만치 않은 뭐 또 그런 데서 줄이면 또 표가 그렇죠. 선거에서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순이자 지출 아까 이자를 갚기 위한 돈이 묵직하게 지금 지불이 되고 있고 나머지 기초 수지도 줄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네. 게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 네. 저는 앞서 교수님 말씀 듣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금 찾아드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얘기까지 이해하면서 그러면 소비도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금리도 좀 낮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야, 정부가 돈을 줄줄이 써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네요. 네네. 정부의 이자 부담, 고령층 부양, 또 새로운 자금 수요처도 많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요. 정부가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해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된다면 네. 국채를 누가 더 많이 사주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안 되나요? 일단 연준이 지금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연준이 물론 뭐 연준이 계속 사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글쎄요,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민간이 그럼 사는 비율이 더 점점 줄겠죠. 네. 일단 외국인하고 연준이 가장 큰 수요자였는데요. 외국인들이 여전히 꾸준하게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줬던 국가가 중국. 예. 미국에 수출한 돈 가지고 사주거나 네. 그다음에 원유 생산국들 네. 미국에 수출하고 사주거나 이제 그 두 개가 별로 없거나 줄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래도 외국인 국채 투자는 조금씩 늘어요. 네. 문제는 아까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최대의 수요자인 외국인의 미국 국채의 비중이 미국 전체 중에서 미국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팬데믹 직전에 연준하고 합쳐서 한 55%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네. 외국인과 연준이. 예. 그게 지금 한 46%, 뭐 45%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여전히 많이 사고는 있긴 하지만
훨씬 더 발행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못 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재미있는 것은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연준보다도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야. 우리나라도 최근에 엄청나게 늘었어요. 2022년 하반기부터니까 한 2년 정도 전부터 우리나라 투자자의 기준으로 보면요. 국채를 1조 한 1, 200억 정도 매월 평균 예. 사기 시작했고 월 평균으로는 한 3조 4천억, 5천억을 사고 있거든요. 이야. 그 이전에 비해서 뭐 채권은 한 5배 가까이, 예. 국채는 거의 100배 정도를 더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결국 장기금리가 하락하겠지라는 예. 기대로 장기 국채, 특히 장기 국채를 많이 샀고요. 20년짜리, 예. 30년짜리 이런 것들 많이 샀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달러로 된 미국 국채 투자로 또 넘어가서 미국 국채까지도 미국 주식만 국내 주식을 떠나서 미국을 사는 게 아니라 네. 국채 시장에서도 채권까지. 미국 국채를 지금 많이 사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국내의 국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채권들이 이 저쿠폰 채권이라고 해서 네. 표면 금리가 낮은 예. 1%대에 발행된 2019년에서 21년도에 발행된 표면 금리가 낮은 채권들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세금을 표면 금리에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예. 이 채권들이 절세용 채권으로 인기가 높아요. 근데 문제는 이 채권들은 기관 투자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유동성이 없다는 얘기죠. 음. 근데 개인들이 사서 지금 가격을 끌어올려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모두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 혹은 다시 인상할 수도 있어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네. 아까 금리 인하에 따라서 장기 금리가 떨어질 거를 기대하고 샀던 사람들은 네. 한꺼번에 매도하겠죠. 그렇겠네요. 네, 한꺼번에 출구 전략에 이제 나서게 되면 답이 잘 없습니다. 아까 유동성이 떨어져서 받아줄 데가 없어요. 그렇네요. 충분히 가격이 싸지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금리가 충분히 올라주지 않으면 네. 기관 투자자들은 받아주기 어려운 네. 유동성이 떨어진 채권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국채 투자자들이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이건 예상된 위험입니다. 예, 출구 전략에 따라서 생기는 위험. 그래서 네. 지금은 나는 국채 투자해서 돈을 좀 번 것 같은데 평가이익이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예. 나중에 혹시 모두가 팔려고 할 때 팔게 되면 잘 안 팔려서 결국 손실을 보고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랑 비슷해요. 그렇군요. 네, 장외 거래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트럼프 2기 때 우리가 기대하는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 네. 지금 교수님께서 우려하는 이거 개인들이 국채 투자했던 것들 과정에서 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 리스크가 더 앞당겨졌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점점 더 앞당겨졌다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최근에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가 네.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라왔다는 게 레벨이 높아져서 예. 금리 인하를 많이 못할 거야라는 기대가 생기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씩 난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겠죠. 네. 네. 그러면 뭐 우리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미 네. 국채 시장에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이라도 좀 네. 환매도 권하는 편이신 겁니까? 네, 저는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의 목적은 두 가지잖아요. 예. 하나는 이자를 높은 이자를 내가 받겠다라는 예. 거고 하나는 아까처럼 자본 차익을 네. 가격이 상승하면서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자본 차익을 먹겠다라는 수요인데 후자의 수요는 딱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단기 채권으로 단기 금리는 여전히 금리가 높고 하기 때문에 이쪽 채권으로 좀 갈아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권에 우리가 그 분위기를 읽을 때 또 네. 중요하게 모니터해야 될 게 인플레이션의 상황인데요. 근데 인플레이션 상황은 점점 더 뭐랄까요? 물론 관세라든가 다른 변수들도 돌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좀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준도 금리 인하에 자신감을 보였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기조가 또 달라지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채권 우리가 뭐랄까요? 투자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인플레이션은 말씀하신 대로 공급망 차질은 대부분 다 정상화됐고요. 네. 근데 걱정하는 것은 뭐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뭐 관세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관세를 제외하고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뒤에 있는 세 번째 게 조금 생소한 내용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앞에 첫 번째는 아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뭐 첨단 산업이라든가 핵심 설비, 인력들을 다
가까운 곳에서 네. 국내 사람이면 제일 좋고 아니면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조달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비용이 이제 올라갑니다. 예. 비효율은 올라가고 비용도 올라가고 예. 더 비싼 노동력, 뭐 더 비싼 원재료 이런 것들을 써야 되니까요. 예. 미국은 이 과정을 재산업화라고까지 이제 부를 정도로 산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네. 어떤 그 비효율에 의한 비용 상승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일단 깔려 있는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아까 뭐 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최저임금도 올랐고 복지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확대가 됐어요. 코로나는 탈출했지만 이 복지를 줄이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경제가 나쁠 때에 더 개인들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단을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정책들을 모든 나라들이 펼치고 있어서 네. 이제는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오히려 괜찮은데 공황에 올 때 디플레이션에 빠질 리스크는 그렇게 옛날처럼 많지 않은데 거꾸로 인플레이션이 되고 수요가 많아졌을 때 이거를 제어하는 정책들은 없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자본주의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한 그런 경제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조금 생소한 내용이실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는 저금리의 논리였습니다.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의 네. 논리였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역시 또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령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바뀌었다. 네. 베이비붐 세대들이 뭐 지금 우리로 치면 60년대 후반생들부터 해서 네. 은퇴를 시작하면서 이제 기조가 바뀐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이 15세에서 64세의 인구지 않습니까? 네.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소년층하고 유소년층하고 고령층을 부양하는 네. 이 부양 비율이 있는데요. 이 부양 비율이 드디어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네.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랄까요? 노후를 위해서 그동안 저축하던 세대가 예. 이제 그 저축을 헐어서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요. 예. 또 이게 우리가 치매처럼 간병에 의존하는 어르신들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예. 많아졌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죠. 소비 예.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부의 지출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은 또 거꾸로 사람이 생산 가능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 AI 같이 생산성을 로봇이나.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자본 지출을 또 늘리니까 네. 역시 또 투자가 또 늘어요. 예. 그래서 생산이나 저축보다 네. 어떻게 보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서 네.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선진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일찌감치 좀 줄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 그동안 워낙 중국을 포함해서 신흥국들의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었기 때문에 예. 이들이 전 세계 노동시장에 싼 노동력으로 쫙 공급되면서 예. 전체적인 물가를 다 떨어뜨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시다시피 중국도 2010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아웃해서 감소하기 예.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는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효과가 전 세계에 훨씬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또 작용을 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부분도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또 다시 금리 기조를 높이는 또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금리는 실질 성장률과 그러니까 예. 물가를 뺀 실질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합인데요. 예. 보통 우리가 경제를 너무 뜨겁지도 않게 하고 차갑지도 않게 만드는 금리를 균형 금리, 뭐 중립 금리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네. 근데 이런 금리가 잠재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만드는 이론 금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중립 금리도 말씀하신 대로 상승했을 겁니다. 네. 특히 물가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을 거고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계속 중립 금리가 좀 높아진 것 같다. 우리가 옛날처럼 기준금리를 내렸다가 혹시 이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반평균이 60점이에요. 예. 근데 평균이 어느 순간 공부를 열심히 해서 80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데 선생님은 60점인 줄 알고 난이도를 낮춰서 시험을 내게 되면 성적이 80점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연준의 기준금리, 균형금리도 한 단계 레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생각하고 통화정책을 펼치면
지금 5.25가 너무 높아, 5% 너무 높아, 더 많이 낮춰야 돼라고 해서 낮췄다가는 훨씬 더 경제가 과열로 가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 요인들에 대해서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어요. 뭐 재산업화하거나 뭐 투자가 예. 늘어나는 거, 예. 그리고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 그다음에 하나 말씀 안 드린 것이 이제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네. 저는 이 부분이 저는 산업혁명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3차 산업혁명, 인터넷과 컴퓨터로 시작돼서 지금 AI까지 연결된 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어요. 예, 예. 연장선에서 이제 생산성이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거죠. 성장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예.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요인들이 AI가 가격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싸졌잖아요. 네. 이 낮아진 비용으로 인해서 AI가 좀 확산이 되면서 네. 보급이 많이 되면서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이것이 이제 경제를 고성장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예. 예전에는 냉장고와 세탁기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물리적인 노동을 줄여주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려줬는데 지금의 AI는 이제 인지적인 노동들, 뭘 할까, 뭐 먹을까, 뭐 이런 또 찾는 여러 가지 찾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줄여주면서 인지 노동을 좀 줄여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가 저는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교수님 설명처럼 AI나 로봇이나 이런 생산 기지의 재편 이런 것들로 투자 수요가 많다 보니 자금 수요가 많아졌고 그것 때문에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고물가 기조가 최근에 유지될 수는 있지만 이 AI와 로봇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극단적인 효율로 물건을 실제 엄청 싸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시 저물가 기조가 될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있을 텐데. 뭐 그 부분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예. 초반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훨씬 더 높겠지만 예. 아까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성장과 네. 물가가 아주 높았다가 약간 낮아지는 네. 효과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투자 전략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 보여요.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나름대로 좀 지침도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투자 전략으로 가기 전에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정책이 저는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중립금리 아까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균형금리요. 경제를 뜨겁게 차갑게 하지 않는 균형금리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해졌다. 아까 네. 레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드렸는데 예. 레벨이 높아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균형금리가 2개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을 연준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죠? 네. 2년 전에 연준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실물 경제를 균형을 만들어내는 금리와 예. 또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금리와 예. 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금리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혹시 그런 거 아닐까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 정책, 뭐 통화정책, 뭐 양적 완화 정책 이런 거를 통화정책을 주로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간 게 아니라 금융시장에 투입이 돼서 네. 주가, 뭐 그다음에 금리, 부동산, 웬만한 자산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통화 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의 균형 금리와 금융 경제를 담당하는 그 균형 금리가 분리가 돼서 예. 균형 금리가 훨씬 더 금융 쪽의 균형 금리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데 기준 금리는 예. 실물 경제를 보고 하니까 예. 금융 경제의 균형 금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도비시한 네. 완화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팬데믹 터지기 전까지 가장 고민 많았던 게 경제는 별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가만 올라가죠? 라는 얘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실물 경제의 균형 금리는 저 밑에 깔려 있는데 금융 경제의 균형 금리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었다라는 거였다면 네. 코로나를 거치면서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부가 재정 자금을 엄청나게 투입했습니다. 네. 이번엔 이 자금들은 실물 경제로 들어갔잖아요. 예.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는 금융 경제를 주관하는 균형 금리가 밑에 있고 예. 기준이 낮아져 있고 예. 실물 경제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네. 거죠. 근데 역시 또 통화 정책은 실물 경제에 따라서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실물 경제가에 따라서 갈라다 보니까 밑에 깔려 있는 금융 시장 쪽에서 금융이 파열음을 나타내는 거죠. 네. 금융 불안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재작년에 영국의 국채 발작 사건, 작년에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부도나는 사건, 네. 경제가 괜찮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은 거꾸로 이제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준금리를 가져가죠. 네. 그러면 금융시장은 주가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그러면 또 실물 경제가 너무너무 과열이 되는 예. 근데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을 좀 민감하게 보고 금융시장을 민감하게 보고 이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는 오히려 조금 더 과열이나 인플레이션을 잉태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기준금리를 생각보다는 많이 못 낮출 수 있다. 왜냐하면 네. 실물이 너무 탄탄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네.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금융시장을 바라보고 통화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제 투자 전략 차원에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산 가능 인구가 그 동안에는 증가했었고 지난 한 40년 동안은요 증가했었고 저축이 쌓이고 장기 금리는 추세적으로 40년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네. 시장 자체가요. 예.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떻게 했었냐면 장기채를 그냥 사서 보유하고 네. 주식시장은 시장 전체를 뭐 코스피, S&P 500 이런 시장 전체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예. 꾸준하게 사면 이제 우상향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을 두 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꾸로 금리가 높아져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장기 금리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채권을 오히려 적립식으로 사셔야 되는데 네. 장기채를 사는 게 아니라 단기채를 계속해서 금리 높은 채권들로 갈아 끼면서 갈아끼는. 가셔야 되는 네. 흐름이고요. 또 하나는 금리와 물가가 높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네. 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그림은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가야 하는 애들만 가는 그 메가 트렌드인 주식들만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다시 아시다시피 테크 주식들이라든가 뭐 네. 바이오 헬스케어 주식들이라든가 네. 뭐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주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미국의 S&P 500 주식은 시장이지만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요. 그 안에서 섹터를 나눠보면 지금 말씀드린 딱 그 세 개 섹터 정도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테크 주식의 관점에서 모든 나라의 AI 전 세계 AI 관련된 주식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예. 미국 S&P 500 자체가 이미 뭐 테크 주식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나라는 시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다른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시장은 우상향하는 그림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채권은 단기채를 계속해서 만기 돌아오면 계속 갈아 끼는 형태의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주식은 일부 섹터 투자를 길게 네. 사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네. 테크 중에서도 아까 AI 얘기 잠깐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AI의 하드웨어 중심의 뭐 반도체라든가 뭐 클라우드라든가 네. 이런 우리가 매그니피선트 7, 뭐 M7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들은 주로 플랫폼이나 인프라를 까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근데 드디어 이제 한 달 전부터 AI 소프트웨어 주식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주식들이 조금씩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얘네들은 원자재나 뭐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세에서도 좀 자유로워요. 예.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실제 예전에도 뭐 플랫폼이나 인프라를 통해서 뭐 통신이나 철도나 뭐 이런 것들이 깔리고 나면 그 다음에 실제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진짜 위대한 주식들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AI의 이 스테이지는 네. 지금 1단계의 초반 중반 정도 왔고 이제 진짜 본격적인 스테이지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면서 네. 엔비디아가 아니고요. 예, 예. 물론 엔비디아가 그 비즈니스로 확장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현재 그냥 구조로 딱 나눠보면 뒤에 소프트웨어나 서비스하는 회사들 개인들에게 서비스하고 기업들에게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진짜 큰 회사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네. 근데 그 기업들은 아직은 굉장히 작은 기업일 수도 있고 스타트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종목을 7개 찍어서 사는 M7 투자가 아니라 이제는 서서히 산업 전체를 사는
그 산업 전체 ETF를 사는 전략으로 조금씩은 이 포트폴리오를 바꾸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아마 오늘 방송 듣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진짜 교수님 말씀 듣고 고금리 기조, 고물가 기조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그 아주 구조적인 이유들을 다 명쾌하게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정리해드리면서 한번 또 말씀 안 주셨던 고성장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고금리는 당연히 자금 공급보다 점점 수요가 많아지면서 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 주셨고요. 고물가 역시도 생산과 저축보다는 이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 말씀 주시면서 고물가 기조도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물론 중간에 잠시 AI 혁명이라든가 이런 걸로 약간 물가가 잡혀지는 구간이 있긴 있지만 네. 더 구조적인 요인들이 고물가가 점쳐지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상식상 고성장을 하면 네. 돈 번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또 자금 공급이 네. 늘어나게 돼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수가 있고 또 그 고성장을 했다는 건 그 고성장 과정에서 뭔가 생산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일들이 생겨서 물가도 낮출 수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고금리, 고물가, 고성장 이 세 단어가 네. 같이 맞물리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네네네. 고성장 하려면 다 그동안 이자율 낮춰주셨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서. 네, 그게 지난 40년 동안의 논리였던 거고요. 예. 원래는 고성장을 하기 위해서 저금리를 해서 올리는 것은 이제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예. 뭐 개념이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성장은 명목 성장은 인플레이션과 실질 성장의 합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물가와 고금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실질 성장이 AI에 의해서 실질 성장까지도 더해진다면 고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기서 말씀 주셨던 고성장이라는 건 명목 성장을 네. 기반으로 말씀 네, 주신 맞습니다.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고물가, 고성장이 유지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점점 성장률이 네. 제로에 가까워진다라고 전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씀 주셨던 고성장이라는 건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이나 글로벌한 추세를 말씀하신 건가요? 주로 미국이죠. 미국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까 균형금리가 2개로 바뀌었습니다라는 얘기도 사실 네. 우리나라는 재정을 미국처럼 투입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그림인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다가 뭐 어느 정도 멈춰버리면 한국은 지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좀 더 낮춰줄 수도 있었습니다만 네.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예. 가는 거잖아요. 네. 한국 경제는 굉장히 좀 힘든 구간에 있는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근데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한국 경제와 뭐 이런 것들 물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네. 그냥 미국 기업의 주주가 되셔서 네. 지금 다 아주 쉬운 선택은요. 미국 네. 기업의 주주가 되셔서 그 기업들이 내 월급으로 일을 하게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성과나 배당을 뭐 얻는 네. 그런 투자가 현재로서는 좀 현실적인 투자가 아닌가 싶고요. 네. 한국 경제에 대한 고민은 사실 뭐 정말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 이제는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 기간 이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미국의 고금리 기조는 우리나라 고금리 기조를 설명하는 건 역시 아니었네요. 우리도 똑같이 이자에 대한 부담도 똑같아요. 네. 똑같긴 한데 아까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동력이라든가 물론 아까 제가 명목 성장이 성장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네. AI 등에 의해서 실질 성장도 올라가는 부분이 예, 분명히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나라 지금 없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속도는 우리나라가 좀 덜하지만 네. 추세적으로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뭐 같은 트렌드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상황이 어떻게 변해 가느냐가 우리에겐 또 자유롭지가 않은 상태에서 그럼요. 우리나라 자금의 유출과 유입이 어떤 흐름까지 이어지는지 책에는 더 자세하게 써주신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맨 뒤쪽에는 네. 제가 초보자들을 위해서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예.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진로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를 네. 저희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좀 쓴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변화되는 새로운 뉴노멀이 어떤 흐름인지 오늘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신동준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